안녕하세요. 2021 장애인 복지관 강점 기반 확산을 위한 공유 프로그램 개발 연구, 서비스 이용 계획 수립 지원 영역에 참여하게 된 의정부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사회복지사 장영민입니다. 가족봉사단과 1:1 결연을 통한 저소득, 중증, 고령, 홀몸 장애인의 사회적 지원망 강화 프로그램 행복한 가족 우리는 한울타리 사업에 대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1번, 사업 안내에 앞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번, 사업의 목적 및 대상을 포함해서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3번,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와 과정을 순서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4번, 사업 세부 내용에서는 본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5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고민하고 참고했던 내용들을 공유한 후 마지막 본 사업에서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표를 하나 제시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를 거듭할수록 장애인의 고령화 그리고 홀몸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홀몸 고령 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빈곤을 겪고 있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농후하다는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중고를 겪는 복지 사각지대의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들은 기존에 장애가 있거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셨더라도 고령임을 감안하면 노인성 질환과 신체적 쇠약으로 장애가 보다 중증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매우 큰데 홀몸이신 경우엔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시는데 매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실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직면하여 사회적인 돌봄이 꼭 필요한 분들로 저희 기관에서는 재가장애인 분들에게서 이러한 문제가 자주 관찰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는 다양한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돌봄이 꼭 필요한 고령장애인 분들께서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과거 돌봄은 가족의 몫이 되었던 때와 달리 현대사회는 국가와 시장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진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도 당사자들을 만나러 방문 상담을 가면 활동지원사 내지는 요양보호사와 같은 돌봄 종사자분들이 함께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현재 받고 계신 돌봄 서비스가 무엇이며 몇 시간 판정받으셨는지 여쭤보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받고 계신 돌봄 서비스가 어떠신지 여쭈어볼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힘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당사자분들께서 종종 서비스가 아쉽다는 평가를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아쉽다는 평가들을 정리하다 보면 본인 일은 잘하는데 정이 없다 등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종사자분들께도 따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종사자분들께서는 본인은 정해진 업무와 급여로 일하는데 어르신들께서는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아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보면 본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이게 과연 개인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돌봄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는 돌봄이라는 용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돌봄은 사회적인 과제로도 대두되었었고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논점인지라 보시다시피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룬 내용인데 이들이 정의 내린 돌봄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내린 정의 중 몇 가지를 추려서 요약하면 돌봄은 생존과 관련된 신체적,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와 관계적, 정서적 지원 행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돌봄은 보편적이어야 하지만 가변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제도와 시장에서 주도하는 돌봄 서비스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르신이나 종사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복지관은 이러한 돌봄 구조에서 새로운 돌봄 주체를 조직해서 새로운 돌봄 영역, 즉
정서적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당사자들의 기본적 욕구와 정서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고, 나아가 기존 돌봄 주체들과 공존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체계로 높은 수준의 사회적 돌봄 지지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체를 조직하는데 공식적이지만 자발적인 이웃을 가족 단위로 조직해서 어르신들에게 또 다른 사회적 가족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 사업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계기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장애인복지관의 역할과 주요 기능에 의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재가장애인 복지사업이 혼합된 형태로 사중고를 겪고 있는 홀몸, 저소득, 고령, 중증장애인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대상은 사중고를 겪고 계신 분들로 선정하는데 워낙 뚜렷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 중증 여부와 저소득 기준만 일부 담당자의 소견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자와 결연된 가족봉사단 10가정이 수행 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사중고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 지역 내 장애인이 발굴되면 담당 사회복지사가 초기 방문 상담을 진행하면서 인테이크 과정과 재가복지 서비스 중점으로 사정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초기 상담 내용을 기관 내 사례관리자들과 공유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요. 2차로 팀에서 사례회의를 진행하면서 재가복지 서비스를 구체화합니다. 이때 본 사업의 적합 여부도 같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당사자와 공유하면서 서비스 동의를 받고 본 사업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사업에 대해 설명해드리면서 여쭈어봅니다. 동의하신다면 이제 결연해드릴 가족봉사단을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VMS와 1365 시스템에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를 올리는데, 이때 2세대로 이루어진 가족 단위로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여 가족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2세대 가족 단위로 설정한 이유는 단순한 봉사활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는 가족봉사단 또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체감하는데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지는 가족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업 참여의 지속성을 고려한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 모집 공고에 신청한 가족들에게는 별도의 가족 소개서를 보내드립니다. 각 가족의 소개서는 담당자가 결혼 여부를 선별할 수 있도록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족 소개서는 뒤에서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검토하면서 1차로 담당자가 선별하고 2차로 당사자께 이런 가족을 연결시켜드릴까 하는데 어떠시냐고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과정을 모두 가족봉사단과 공유합니다. 서면으로 검토하시고 양측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어르신 가정에서 어르신과 가족봉사단의 첫 만남을 중개하고, 이때 담당자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잘 주도해야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에 지켜주셔야 할 수칙을 정하는데요. 관계를 맺는 일이다 보니 처음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틀은 제공해드리지만 이 외에는 함께 정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최종 결연을 확정짓습니다. 이후에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정기 교류에 참여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활동한 이후에는 가족봉사단에서 기록지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취합하여 담당자가 결과 보고하는 절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월 1회 안부 확인과 건강을 점검하는 정기 교류가 주요 활동이고, 간헐적으로 특별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 활동들로 정서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과 목표를 보시면 어르신의 정서 건강 증진 외에도 자기결정권 옹호가 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로 하는 활동에서는 어르신들의 의견이 1순위로 반영될 수 있게끔 가족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충분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최종적으로 결정은 꼭 당사자께서 하실 수 있게 하고, 그 과정을 활동 기록지에 상세하게 기록하시게끔 가족봉사단들에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기록지는 보시는 것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왼쪽 면은 당사자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고, 오른쪽 면은 활동 실적과 활동 소감 및 특이사항을 기록하는 칸입니다. 매달 제출받는 기록지를 통해 당사자의 건강 상태를 종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양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소감 및 특이사항은 사업의 과정과
자기결정권 옹호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질적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실제로 활동하는 사진들입니다. 안부 확인을 제외한 활동들은 코로나19 이전 활동들이고 안부 확인만 코로나19 이후 가장 최근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가족봉사단을 관리하는 내용들입니다. 매달 기록지를 작성하는 것과 보수교육, 정기 모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록지에 대한 내용은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보셨고요. 보수교육은 지금까지 인권교육부터 시작해서 돌봄 기술에 대한 내용, 권익옹호, 그리고 가족 결속력을 위한 팀 빌딩 프로그램도 진행했었습니다. 올해는 인문학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에 따라 그리고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임은 각 가족들의 대표자, 보통은 어머님들이 많이 수행하시는데 대표자들끼리 모여서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 내 또 다른 이웃이 되도록 자리를 마련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이 활동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가족봉사단의 역량 강화와 결속력 강화를 도모하여 사업의 참여 지속력을 높여 이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실무자로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족봉사단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본 사업이 오랜 기간 추진되면서 가족 단위로 봉사단을 조직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조직하느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았는데요. 앞서 사업 절차에서 VMS나 1365 시스템을 활용해 모집 공고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공식적인 방법 외에도 기존 가족봉사단으로부터 그들의 이웃이나 친척을 추천받아 신규 가족봉사단으로 조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진행했던 분들이 그들의 가족을 설득해 조직한 사례 또한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인 조직 사례이지만 이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 또는 성실성이 검증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참여 절차는 같았습니다. 다만 가족봉사단 모집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경로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적 특성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기관이 속한 의정부시는 기존 개발 제한 지역에서 점진적으로 제한이 풀리고 최근 신규 택지지구가 많이 들어섰는데 이에 따라 외부 유입 인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에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교육적 내지는 사회화 차원에서 본 사업의 수요가 꾸준히 존재한 점도 고려할 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족봉사단 모집 시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절차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족봉사단 참여 신청 시 별도의 서식으로 가족소개서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가족소개서의 완성도를 모집할 때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직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같은 기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하나의 가족봉사단을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올리면 2에서 3가족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비록 한 장짜리 가족소개서이지만 제출하시는 가족들 내용을 살펴보면 천차만별의 성의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 한 장짜리 가족소개서의 성의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로 판단하는 척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을 제작할 때 문항에 자연스럽게 사업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소개서를 쓰는 가족 입장에서는 사업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서 의미를 부여해보고 또 그에 따른 책임감이 부여된다는 것들을 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봉사단이 일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함께 가족봉사단도 성장하는 윈윈 구조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큰 장치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당사자와 가족봉사단이 수평적인 구조임을 알려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봉사단 결연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당사자와 물리적으로 가깝게 위치한 가족을 매칭하였습니다. 자발성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당사자와 가깝게 위치한 가족일수록 자발적인 상호작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 당사자의 연령대에 따라 가족봉사단의 연령대와 규모를 고려해 매칭하였습니다. 당사자는 만 50세부터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어 당사자들의 연령대도 5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합니다. 가족봉사단들도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인 텐션이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가족봉사단은 높은 연령대의 당사자보다는 비교적 낮은 연령대의 당사자와 매칭하는 것이 상호 간 사업 참여에 용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가족 소개서 서식과 실제로 작성하신 가족의 소개서를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면은 가족의 특성을 간략하게 작성하도록 하였고, 오른쪽 면은 소개서입니다. 가족 소개, 가족의 강점, 가족에게 자원봉사의 의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동기, 사업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사업에 참여할 때 가질 포부, 그리고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가족이 성장하길 바라는 방향성, 마지막 담당자에게 전하는 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침으로 삼았던 이론과 모델이 생태체계 이론과 주민참여 8단계 사다리 모델입니다. 먼저 생태체계 이론은 워낙에 많이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본 사업에서 어떻게 참고했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번, 정비된 환경 속에서 관계를 잇다는 어르신과 가족봉사단의 관계를 이을 때 무작정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세팅된 환경을 구축한 이후에 진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의 주변 환경이 너무 복잡하면 가족봉사단이 그 환경에 뛰어들어도 별로 역할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시급하게 직면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들을 모두 해결한 이후에 이 사업으로 접근하였습니다. 2번, 정비된 환경이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정비된 환경 속에서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가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개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관계로 자리 잡은 가족봉사단이 또다시 건강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가족봉사단의 역량 강화와 동기부여를 이어갔습니다. 앞서 세부적으로 언급하였던 가족봉사단 관리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른스테인의 주민참여 8단계 사다리 모델입니다. 이 모델 또한 많이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 3단계와 하위 8단계로 이루어진 이 모델은 주민 참여 수준을 단계별로 나눠서 단계가 높아질수록 주민들의 권력이 강해진다는 내용인데, 각 단계별로 인파워먼트 수준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7단계, 8단계 정도 되면 주민들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내용인데, 사실 이 단계에서는 복지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구현되기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인 수준인 6단계 파트너십, 협동관계로 이 단계 수준이 주민들을 조직하는 주체와 주민들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가장 건강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울타리 사업이 주민조직화 사업으로서 이 협동관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대부분 가족봉사단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체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장려하고 각 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입을 최소화하였지만,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이상 조짐이 포착되면 즉시 개입하여 탄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지 얼마 안 되는 신규 가족은 각별히 모니터링하면서 가족봉사단을 코칭하다가 점차 개입을 줄이되 경계심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사다리 모델은 각 단계별 조직의 과업을 제시하고 있으니 주민조직 사업 담당자들께서는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합니다. 마지막 생각해보기입니다. 사실 본 사업을 쭉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면 활동이 필수인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본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조심스럽게 대면으로 2회 진행하였지만 7월 대유행 이후로 하반기는 다시 비대면 전화통화로 안부 확인만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예상되면서 점진적으로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면역 취약계층인 당사자들을 고려해 사업의 형태를 많은 부분 수정해야 함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면과 비대면 그 사이의 고민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관계 끝맺기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 특성상 사망 또는 치매로 관계가 종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당사자가 사망할 경우 가족봉사단은 당사자의 죽음을 수용하고 치유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러한 가족봉사단을 사업에서 바로 이탈시키지 않고 그들의 치유 과정을 돕고 치유 후 사업에 계속 참여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담당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당사자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정서적 돌봄보다는 기존의 돌봄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케이스도 관계를 종결할 수밖에 없는데 두 케이스 모두
관계를 끝맺는 데 많은 고민을 안겨주고 있는 과제입니다. 본 자료를 제작하면서 참고한 문헌과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출처를 남깁니다. 이상 행복한 가족, 우리는 한울타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